사냥혁명.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공통조상인 여자가 살았다. 그녀는 호모사피엔스 종 전체의 원시조상이다. 우리는 그녀를 아프리카인 이브로 알고 있다. 이는 DNA 분석으로 밝혀졌다. 화석화된 뼈를 증거로 삼아 다른 과학자들이 도달했던 결론을 정교화하면서 확신을 더하게 되었다. DNA는 생명체 설계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세포 안의 화학적 보호다. DNA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면 생명체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돌연변이라는 것도 아주 꾸준한 비율로 발생되어 축적된다. 이 때문에 유전학자들은 같은 종과 다른 종 사이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그룹이 분리되고 상호 교배를 중단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DNA의 돌연변이는 생물체 세포 내부에 새겨진 과거를 알려주는 화석 증거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이부의 DNA 연대는 가장 앞선 시기의 호모사피엔스 화석 연대와 일치한다. 1967년 에티오피아 오모에서 발견된 두 개와 일부 골격은 지금부터 약 19만 5천 년 전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종은 외모부터 달랐다. 축 인류는 길고 낮은 두개골, 경사진 이마. 튀어나온 눈썹뼈. 그렇지, 튀어나온 눈썹뼈. 무거운 턱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해 현생 인류는 크고 둥근 돔 모양의 두개골, 훨씬 더 평평한 얼굴, 더 작은 턱을 갖고 있었다. 이런 변화는 주로 두뇌가 커지면서 생겨난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지능이 아주 높았다. 큰 두뇌 덕분에 정보를 저장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는 이 모든 것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언어와 말을 통해 세상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 이브는 끊임없이 말을 하는 존재였다. 아프리카 이브. 끊임없이 말을 하는 존재.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유로 적응력이 생겼고 역동적인 존재가 됐다. 끊임없는 말. 호모사피엔스처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다른 모든 동물이나 여타의 호미니드와는 달리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한정된 환경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충분한 사고력이 있었고 대화가 가능했고 협동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적응하며 살 수 있었다. 이 말하는 기능, 이게 중요한 거야. 협동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이에 따라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 진화를 대체했다. 변화의 속도도 더 빨라졌다. 주먹도끼를 사용했던 호모 에렉투스는 150만 년 동안 아프리카에 남아 있었다. 그 기간 중 어느 시기에 아프리카 이부의 후손들은 이동했다. 혹은 후손 중에 일부가 이동했다고 할 수 있다. 유전학적 증거를 보면 아시아,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인구는 3,000세대 전, 즉 BP 8만 5천 년에 아프리카를 떠난 수렵 채집 집단의 후손으로 보인다. 이들은 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BP 5만 년쯤에, 북아시아와 유럽은 BP 4만 년쯤에, 아메리카 대륙은 BP 1만 5천 년쯤에 차지했다. BP.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이동을 했을까? 수렵 채집인들은 자연 고갈 인구 압박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을 찾아 나선 게 분명하다. 그들은 이런 일에 적응해 있었다. 말하자면 적응하는 일에 적응돼 있었다. 적응하는 일에 가장 잘 적응한 존재가 호모사피엔스거든. 지구력 있게 걷고 뛸 수 있어서 장거리도 이동할 수 있었다. 그들은 손재주가 있어서 우수한 도구도 만들었다. 커다란 두뇌 덕분에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했고 상세한 계획을 짰으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조직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 그들은 작지만 단단한 결속된 협동 집단을 형성했다. 이 집단들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긴 했지만 친족, 교환, 상호 지원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고학 용어로 말하자면 문화된 존재였다.
그들은 식량을 얻는 방식, 함께 사는 방식과 작업을 공유했다. 도구를 만들었고 자신의 몸을 장식했으며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다. 여러 사안을 놓고 집단 안에서 합의하고 규칙을 정해 그 방식을 따랐던 것이다. 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들은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충분히 대화한 뒤 결정을 내렸다. 끊임없이 식량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에서 종종 대안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 아마 어떤 집단들은 좀 더 보수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자신이 사는 곳에 머물며 이전과 같은 상태로 지내면서 별일 없기만을 바란다는 의미다. 하지만 또 다른 집단은 좀 더 진취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수렵 기술을 시도해보고 다른 그룹들과 연계해 지식과 자원과 노동력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변화무쌍한 주변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데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자원이 풍부해 해안가나 강을 따라서 이동했겠지만 곧 내륙으로도 뻗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잘 적응했다. 극지방에서는 술록을 사냥했고 얼음 평원 지역에서는 매머들을, 초원에서는 야생 사슴과 말을, 열대 지역에서는 돼지와 원숭이, 도마뱀을 잡아먹었다. 극복해야 하는 환경에 따라 도구도 다양해졌다. 단순한 주먹도끼나 격지 대신 끝을 뾰족하게 만든 다양한 돌날을 만들었다. 돌날이란 기둥형 몸체도를 타격해 떼어낸 부분으로 만든 것인데 격지와 다른 것은 가로 너비보다는 세로 길이가 더 길어서 전체적으로 뾰족한 형태라는 점이다. 이들은 또한 주변 상황에 맞게 옷과 주거지를 만들었다. 또 난방과 요리와 방어를 위해 불을 사용했고 미술품도 만들었다. 사냥한 동물 모양의 조각을 만들었고 그림을 그렸다. 무엇보다 그들은 실험을 했고 혁신을 이뤄냈다. 그 성과는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따라했다. 문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었고 축적되는 것이었다. 호모사피엔스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새로운 방식으로 맞섰고 그렇게 얻은 교훈이 점점 쌓여 지식과 노하우가 커져갔다. 그 전까지는 환경적인 조건이 변하면 생물학적으로 진화하거나 멸종하거나 둘 중 하나였지만 현생 인류는 더 나은 주거지, 더 따뜻한 옷, 더 날카로운 도구를 만드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진화하거나 멸종하거나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자연과 문화가 상호작용했고 이를 통해 인류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더 발전시켰다. 어떤 곳에서는 한동안 호모사피엔스는 초기 인류인 원인류와 공존했다. BP 3만 년 전에서 3만 년에서 약 4만 년 사이에 유럽에서는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모두가 살고 있었다. 3만 년에서 4만 년 사이. 이들 간의 상호 교배에 관한 상호 교배. DNA 증거가 있던 걸로 봐서 사회적 교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종이 다른 종을 천천히 대체해 나갔다는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결국 멸종했다. 기후는 변하고 호모사피엔스의 인구는 늘어나고 모든 호미니드가 대형 사냥감들을 잡아들이는 경쟁적 상황 속에서 네안데르탈인은 적응하지도 경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석기 도구 기술은 종들의 이동과 함께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네안데르탈인 화석은 무스테리안 격지와 함께 발견됐다. 크로마뇽 화석, 유럽 고고학에서 발견한 호모사피엔스 유적. 크로마뇽 화석은 정교해진 오리나시안 돌날과 함께 발견됐다. 이 용어들은 고고학 기록에서 잘 알려진 두 가지 도구 제작 전통이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새로운 문화는 다양성이 있었고 역동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창기, 작살, 활을 생산했고 사냥에 쓰기 위해 개를 키우기도 했다. 네안데르탈인은 먹이 사슬의 맨 밑쪽에 있었지만 네안데르탈인 새로운 종들이 오면서 문화적 무기 경쟁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러다 그들이 패배했다. 문화적 무기 경쟁에서 호모사피엔스에게 패배했구만. 영국 체다였고 영국 체다 치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국 체다 협곡의 고프 동굴은 전형적인 호모사피엔스 지역이다. 이곳에는 현생 인류의 유해, 동물의 뼈, 수천 개의 석기 도구, 뼈나뿔로 만든 유물들이 남아있다.
BP 1만 4천 년경 말 사냥꾼들의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굴은 거주지이기도 했지만 야생마와 사슴떼가 규칙적으로 지나가는 협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지점이기도 했다. 동굴은 생태학적 틈새에서 적응한 호모사피엔스의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빙하기의 후반부 동안 야생동물들의 이동 경로에, 즉 이들을 잡기 쉬운 가까운 곳에 천연 주거지를 마련한 것이다. 도구 제작을 시작한 250만 년 전부터 BP 1만 년 전까지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 그중 마지막 단계인 후기 구석기 시대가 호모사피엔스의 시대다. 이는 초기 구석기 단계와는 혁명적인 단절을 보여준다. 후기 구석기 혁명은 생물학적인 동시에 문화적이기 때문이다. 슈퍼 호미니드라는 새로운 종이 아프리카에 출현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이 첫 번째 세계화에서 종들은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환경과 기회에 적응해 나간다. 이때의 문화란 도구, 작업 방법, 사회 관습, 의식을 치르는 양식 등을 말한다. 그러나 BP 1만 년쯤 문제가 생겼다. 호미니드가 매머드, 큰뿔 사슴, 야생마 같은 거대한 짐승들을 너무 많이 사냥한 탓에 이들이 멸종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사냥한 탓에 멸종. 동시에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얼음 평원이 사라지고 대신 숲이 우거지고 있었다. 후기 구석기 시대의 세계는 막다른 골목에 다 이르렀다. 그래서 정주가 된 거야. 어디에? 강하구에. 그리고 강하구에 강하구에 정주라는 게 아니라 강하구에 물고기를 잡는 식으로 생활 양식을 바꿔야 했고 호모사피엔스가 그 과정에서 물고기 잡이는 어구가 필요했고 어구는 무거워서 이동에 불편했고 그래서 정주를 하게 됐는데 정주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식생이 바뀌게 됨으로써 농업적인 어떤 이 농경 그러니까 이 채집에서 농경으로 바뀌고 이 수렵에서 그 가축 생산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단초가 마련될까지. 하지만 신석기 혁명은 국가의 도입 없이는 정치적인 국가의 형성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기존의 생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었다. 호모사피엔스는 진화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한 셈이다. 농업혁명. 약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기원전 8,000년 전쯤에 지구의 온도는 오늘날의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지구의 온도 8,000년. 그러니까 10,000년 전이래. 기원전 5,000년경 세계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를테면 유럽은 해수면이 상승해 대륙 사이의 지역을 바다가 통과하게 됐고 발트해와 북해, 홍해에는 흑해에는 홍수가 났다. 그 결과 생태적 위기가 서서히 닥쳐왔다. 북쪽에서는 넓은 툰드라가 빽빽한 숲으로 바뀌었고 사냥꾼들이 사냥할 수 있는 생물이 약 75%까지 줄어들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걸로 방향을 바꾼 거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위기는 좀 더 심각했다. 기후변화 때문에 넓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했고 거기서 살던 생물체들은 습한 고원지대나 하국 오아시스 쪽으로 물러났다. 사막.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빙하 시대에 250만 년 동안 빙하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따뜻해지는 세계의 도전에 직면한 호미니드의 정체성이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전 인류보다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훨씬 더 잘 준비가 돼 있었다. 숲이 우거진 북쪽에서 인류는 대부분 강이나 호수, 삼각주, 강하구, 어귀, 해안가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에 정착했다. 기원전 7,500년경 요쿠쇼의 스타카 유적지는 늦은 봄과 여름이면 야영지로 쓰였다. 그것을 이용했던 중석기 시대 사람들은 야생소, 엘크, 붉은 사슴, 노루, 야생돼지, 소나무 담비, 붉은 여우, 비버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했다. 짐승에게 살며시 다가가거나 가까운 거리에 숨어 있다가 덮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짐승에게 살며시 다가가거나 가까운 거리에 숨어 있다가 덮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쓰던 연장은 글개, 뚫개 외에 다른 석기들과 뿔로 만든 창축이었다. 별로인데. 스타카 유적지의 사람들은 꽤 편안한 생활을 했다. 사냥과 채집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습지와 숲이 우거진 땅에서 새로운 식량 자원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식량 자원. 그러나 아시아의 건조 지역에서는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새로운 방식의 식량 채집이 아니라 식량의 생산이 필요했다. 어구 아니야? 어획? 사냥꾼들은 오랫동안 먹잇감들과 공생관계에 있었다. 먹잇감을 위해 숲속에 빈터를 만들어 주었고 이동 경로를 마련해 주었으며 식량을 제공했고 그들을 노리는 맹수를 막아주기도 했다. 사냥을 하더라도 새끼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풍부한 사냥감을 가까이 두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동물을 사냥하는 방식에서 목축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했는데 물고기 강하구에서 형성된 물고기 잡이에 대한 설명이 없네. 씨앗에서부터 식물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랜 관찰의 결과였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거대한 도약은 아니란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되기까지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반드시 환경만 할 일은 아니었다. 환영만 할 일은 아니었다. 농사는 고된 일이기 때문이다. 농사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등골이 빠질 듯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이다. 땅을 개간하고 혹덩이를 깨고 호미질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해충을 물리치고 물을 끌어들이거나 빼주어야 하고 작물을 수확해야 한다. 게다가 가뭄, 홍수, 병충해 같은 상존하는 위험과 맞서야 한다. 그것을 몇 년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해야 한다. 농사는 이상적인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사냥과 수렵 채집, 죽은 고기를 먹는 일이 훨씬 쉬웠기 때문이다. 그치, 농사를 하진 않지. 농사를 하려면 국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네. 농업혁명은 따라서 인류가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만든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농업혁명은 신석기혁명 이후이고 신석기혁명 자체가 농업혁명이고 그래서 정치 형태로는 씨족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등장해야 가능한데 그런 좌파 세계사에서 그런 얘기가 없네. 점점 더 건조해지는 환경 탓에 자연적으로 공급받던 식량이 고갈되었다. 인류는 필요에 의해 경작을 하고 축산을 하는 힘든 노동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페트라 근처의 엘바이다는 기원전 6500년경 초기 신석기 시대에 자생했던 농경 공동체의 중심지였다. 요르단 지역의 페트라 근처의 엘바이다. 사람들은 돌과 목재와 진흙으로 만든 공동의 복도집에서 살았다. 말한장 모양의 맷돌로 밀가루를 만들었으며 화살촉, 칼, 클게 같은 다양한 격지석기 도구를 만들었다. 지리적 환경과 기후가 인간의 창의력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 다른 경제를 만들어냈다. 농사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 그 지역이 더 건조했고 식량 자원에 대한 압박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식량 자원에 대한 압박. 농사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한편으로 사육할 수 있는 야생동물과 재배할 수 있는 곡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포리와 엠버밀, 소와 양, 염소와 돼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으므로 농업은 여러 지역에서 제각각의 모습으로 말명되었다. 예컨대 파푸아뉴기니의 고원에서는 기원전 7000년경 사탕수수와 바나나, 견과류, 토란, 풀, 오스트리아 밀렌도르프 그 유명한 밀렌도르프의 밀렌도르프 기타 녹색 야채를 기반으로 신석기 경제가 개발됐다. 이는 20세기까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농업인은 기원전 7500에서 6500년경 아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동부 그리스 쪽으로 건너온 아시아 개척자들이었다. 아시아 개척자. 유럽의 처음 농업인 아시아 개척자.
그들은 신석기 시대의 도구 패키지를 갖고 왔다. 도구 패키지란 재물 작물, 재배 작물과 길들여진 가축, 연구, 정착지와 정방형의 칩, 방직법과 괭이, 낫, 갈아 만든 도끼,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점토로 만든 비너스상과 풍만한 여인, 조각상 등을 말한다. 이는 아시아 DNA를 가진 사람들의 매장지에서 발굴되었다. 농사가 전파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다. 하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기원전 7500년경 이래로 수렵 채집과 목축과 식량 재배는 공존했다. 초기 신석기 공동체들은 흔히 세 가지 요소가 혼합된 경제 체제를 운영했다. 신석기 공동체들. 어떤 이들은 농사를 아예 거부하기도 했다. 기원전 5500년경이 되어서야 농업은 발칸에서 헝가리 평원을 가로질러 북유럽과 서유럽에 전파되었다. 그러다 거기서 다시 또 멈추기도 했다. 1000년 동안 발트해와 북해 연안, 북서 유럽과 영국의 섬에서는 중석기 시대의 수렵이 유지됐다. 기원전 4300에서 3800년경이 돼서야 신석기로 이동했다. 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호주 원주민이나 칼라리 부시맨들은 최근까지도 수렵 채집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사는 인류에게 별로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번 시작하면. 한 번 발을 들이면 돌아올 수가 없어. 왜? 이 풍요에 의해서 갑자기 부양해야 될 인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양해야 될 인간들을 유지하는 방법은 또 농업밖에 없으니까. 농사는 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수렵 채집보다는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만약 농사꾼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들의 공동체는 굶주리게 된다. 이제는 황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 자급자족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류는 자신이 거둔 성공 때문에 땅에 덫에 걸려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야,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야. 인류는 자신이 거둔 성공 때문에 기원전 5000년경 신석기 농경민, 고고학계에서 선형 토기 문화라 알려진 사람들, 농경민들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정착했다. 그들은 수십여 개의 목재로 만든 롱하우스, 즉 길이가 40m나 되고 너비가 5m에 달하는 긴 집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이런 집을 지으려면 집단 노동이 필요했을 것이다. 롱하우스, 집단 노동. 그 집에서는 확대된 대가족들이 살았다. 가족들이 살았던 집안에서도 죽어서 매장된 곳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헌신적으로 평등하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소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평등의 흔적이 없었다고. 따라서 초기 신석기 사회는 계층 분화나 핵가족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다. 수렵 채집인들과 그렇지 자연적이지 않고 국가는 공동체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거지. 물론 공동체 내부에서 생기는 것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부인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도래하는 거지. 수렵 채집인들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농경사회는 칼 마르크스와 프레드릭 엥겔스가 말한 원시 공산사회였다. 이 사회는 결핍의 공산주의였다. 초기 농경은 낭비가 심했다. 개간된 토지는 작물을 재배하다가 고갈되면 벌어진다. 땅을 휴경하거나 비료를 주는 방식은 당시만 해도 일상적인 농법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농사를 지을 땅은 부족해졌다. 이 같은 초기 신석기 시대의 경제체제는 결국 전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의 논점은 부가 많아져서 계층의 분화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땅 경작 방식이 너무 낭비가 심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졌고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의 성격이 변하면서 정복 전쟁이 된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 전쟁과 종교의 기원. 34구의 시체가 3m 넓이의 구덩이에 버려져 있었다. 절반은 어린이의 시체였다. 어른 2명의 머리는 화살에 맞았다. 나머지 숙명은 돌도끼로 얻어받았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의심할 바 없이 대학살이 일어난 곳이라고 봤다. 독일 남서부의 탈하임 집단 매장지는 기원전 5000년경 초기 신석기 세계의 끔찍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인류 초기만 해도 전쟁은 없었다. 구석기 시대 250만 년 동안 호미니드는 작은 집단을 이뤄 수렵 채집을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서로 만날 일도 없었고 충돌도 거의 드물었다. 한참이 지난 뒤 인구가 늘면서 간간히 자원을 놓고 충돌했다. 동굴 그림들에도 화살을 든 사냥꾼들이 동물만 쏜 게 아니라 서로를 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전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쟁은 서로 맞서는 집단 사이의 대규모 폭력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지속적 조직적.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된 농경혁명 7500년. 농경혁명 이전에는 이 같은 전쟁의 증거는 없었다. 식량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농사는 사냥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신석기 시대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구석기 시대의 화석 숫자는 몇백 개 규모이지만 신석기 시대의 유골은 수만 개를 헤아린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문제가 많았다. 기술은 원시적이었고 생산성도 낮아 잉여가 적었다. 작물, 병충해, 동물의 죽음, 극심한 기후 등 자연재해 앞에서 취약했고 아주 위태롭게 살았다. 초기 신석기 농경 공동체에서는 기근, 기아, 죽음의 망령이 자주 출몰했다. 문제는 초기 신석기 경제체제의 성공 자체 때문에 생겨났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땅에서 영양분을 얻은 뒤 보충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새로운 농토를 늘려면 황무지를 개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인구가 증가하면 기존의 마을에서는 사람들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개척자 그룹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나야 했다. 초기 정착지에서 가까운 마지막 황무지 지대가 개간되고 나면 신석기 경제는 한계에 달했다. 그렇게 땅이 굶주리고 식량이 굶주리게 되자 이웃한 집단들끼리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신화적 세계에서 종교 세계로 변한 거지. 초기 농경민들은 공유 재산을 갖고 있었다. 들판, 가축, 창고, 주거지를 함께 소유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난과 부, 잉여와 결핍이 결합되면서 최초의 전쟁을 낳았다. 굶주린 사람들은 이웃의 곡식과 양을 빼앗아 배를 채웠을 것이다. 타라임에서 발견된 죽음의 구덩이는 그러한 원시적인 전쟁의 증거다. 전쟁을 벌이자면 전사 같은 편이 되어줄 사람, 방어 시설이 필요했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진 쪽이 덜 가진 쪽으로 이겼을 것이다. 잉여를 투자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고고학자들은 영국에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기원전 350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는 신석기 혁명이 시작된 지 겨우 몇백 년 뒤다. 이곳에선 거대한 언덕에 이를 둘러싼 도량인 환호가 세워졌다. 월트 쇼주의 윈드밀 언덕은 세 겹의 둥근 두둑과 도랑이 동신원을 그리는 형태로 촌락을 둘러쌌다. 무려 축구장 15개를 합한 크기였다. 아마도 이 환호는 정치적인 회합이나 종교, 의식 혹은 방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다. 이 환호는 새로운 질서를 상징한다. 먼 마을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의 부족 정치 체제 아래 단결시키는 질서 같은 것 말이다. 이 환호.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거대한 석판과 흙더미로 만든 공동 분묘에 매장됐다. 매장. 월트처 지역에 있는 웨스트 캐넷의 롱베로우 장형 분모는 길이가 100m, 넓이가 20m나 된다. 이런 분묘들은 이 영토를 지배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은 영토 지배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윈드밀 언덕 같은 환호는 숭배를 위한 장소였다. 웨스트 캐넷 같은 기다란 무덤은 왕의 무덤이었다. 초기 신석기 시대의 정치 집단이 점점 커지면서 이들은 집단적인 믿음과 종교적 의식으로 결속을 다졌다. 마술과 종교가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며 더 강력한 사회 집단을 만들었다. 다른 집단에 맞서 영토를 지배하거나 부족한 자원을 놓고 겨룰 때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했다. 주술, 눈속임을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와 종교, 더 높은 권위에 간절히 기원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 주술과 종교. 눈속임이라고.
주술과 종교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혹이 구석기 시대 수렵인들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벽에 사냥감의 모습을 그렸다. 이런 상징과 그림은 현실의 상황과 미래의 사냥을 위해 주술을 행했다는 증거다. 그림뿐 아니라 춤, 음악, 장신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주술을 행했다. 춤 동작, 리듬감 있는 소음, 의상은 집단의 기원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이런 의식을 통해 사냥꾼들은 심리적으로 힘을 얻은 뒤 식량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섰다. 숭배와 제례는 집단의 결속과 풍요, 생존에 매우 중요했다. 숭배와 제례. 토템 숭배는 주술과 종교가 원시적으로 합쳐진 것이다. 주술과 종교, 토템. 인간 집단을 동물 집단과 동일시했던 그들은 이거는 신화적 세계지. 인간과 동물. 동일시했던 그들은 인간 집단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동물을 숭배했다. 조상 숭배 역시 아주 오래된 것이다. 조상 숭배. 죽은 조상은 자애로운 영혼이 되어 살아있는 후손주의를 맴돌며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이다. 본격적인 종교는 신성 숭배로 나타났다. 태양 혹은 달, 대지와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는 소의 양상을 띈 것이다. 인간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다. 힘을 갖고 있다고 상상하는 존재에게 간청, 기도와 재물, 희생양을 바치는 방식으로. 종교의 초기 형태, 즉 토템 숭배, 조상 숭배, 대상, 태양, 달, 대지 숭배는 이후에 등장한 각종 숭배에서 하석화된 상태로 남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도 여기서 파생되었다. 야생동물을 수호하는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는 고대 아테네에서 숭배의 대상이었다. 소녀들은 안곰처럼 입고 춤을 추며 이를 숭배했다. 곰. 루페르쿠스 신은 이탈리아 목자들의 신으로 고대 로마 시대의 숭배 대상이었다. 젊은 사제들이 동굴에서 축제를 열었고 수렴소, 가죽을 쓰고 도시 주변을 행진하곤 했다. 종교는 초기 신석기 마을들이 부족의 정치 조직으로 합쳐질 때 중요했다. 영토를 놓고 경쟁 혹은 전쟁을 하게 되자 작은 집단들은 더 큰 조직 안에서 안정을 꾀했던 것이다. 토템, 조상, 신성을 함께 숭배하게 되자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났다. 공유된 믿음과 의식은 연대감을 조성했다. 그러나 라이벌 집단 간의 잔혹한 충돌을 낳게 됐다. 영국 웨일즈의 글로세스터셔에 있는 크리클리 언덕의 초기 신석기 완원은 공격을 받아 불타버렸다. 이 주변에서는 400여 개의 돌 화살촉이 발견되었다. 초기 신석기의 장형 분모에서 발견된 사망자들은 화살, 몽둥이, 뾰족 끝 찌개, 손도끼, 돌멩이에 맞아 죽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화석의 방사성 탄소, 즉 탄소 14개의 농도를 측정하여 생물의 사망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과 베이시안 통계학으로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환호와 장형 분모 건설, 대량 사륙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3700년경에서 3400년경 사이에 영국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새로운 질서. 영토 지배, 부족 집단 형성, 대규모 종교 의식, 전쟁 같은 것이 등장한 것이다. 이게 국가 성립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런 질서는 전쟁의 우두머리와 고위직 사제 등 새로운 계층에게 권한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로부터 지배계층이 생겨났다. 여기까지. 몇 쪽이야? 40.